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1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지난주에 소개했던 현대문학 2022년 11월호에 실린 편혜영 작가님의 작품 들고 왔는데요. 제목은 새들의 사회성입니다. 제목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새들의 사회성. 그쵸. 네, 근데 소설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 재밌었던 게 이런 거 분명 짜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문예지에서 청탁 동시, 그러니까 같은 지면에 실린다고 해서 어떤 컨셉을 잡고 가이드를 드리진 않을 텐데 특히나 소설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예소연 작가 단편이 사랑과 결함인데 그 소설은 사랑과 결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편혜영 작가님의 이 새들의 사회성도 새들의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제목에 뭔가 이 간결함과 그냥 멋부리지 않고 주제를 이야기하는 근데 되게 이상해요. 기분이. 새들의 사회성? 그쵸. 딱 안 잡히는데 근데 되게 제목은 또 제목대로 너무 매력있고 읽고 나면은 그냥 너무 딱 맞는 제목이고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진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소설이었어요. 나 이거 얘기할 거야. 새들의 사회성 얘기할 거야. 다른 얘기 안 할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느낌이어서 소설을 읽고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편혜영 작가님 소설 원래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소설은 좀 또 다른 느낌이었고 근데 뭔가 그러니까 저도 편혜영 작가님의 최근작을 사실 챙겨 읽진 않아가지고 문예지를 쉬었던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만약에 저희가 요소에 한창 할 때의 작품 혹은 단편집 나왔을 때 읽었던 것과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느낌적으로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읽었던 막 그런 세목들이 살아있고 인물에 대한 어떤 특징이나 인물의 대사나 사연들이 되게 과거사들이 지금 마음을 끄는 게 있었다면은 이 소설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과거의 인물과 만나서 현재의 이야기가 벌어지는 구조는 뭐 어떤 소설에서든 비춰지는 다뤄지는 방식일 수는 있겠지만 뭔가 그냥 편혜영 작가님이 제일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거 읽고 나서는 딱 그냥 서스펜스라는 단어만 딱 떠올랐거든요. 그거를 너무 잘 가져가는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이어서 요즘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다 비교하는 느낌 같지만 어쨌든 최근에 제가 읽었던 한국 소설 중에서 이렇게 서스펜스적인 요소나 이게 꼭 장르적인 문법일 필요가 없는데도 이렇게 그냥 순문학이라는 장 안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느껴가면서 읽은 게 얼마만이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장르 문학도 SF든 뭐 추리든 되게 사랑받는 시기이고 그게 되게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들의 문법이라는 게 있긴 있잖아요. 장르의 특성적인 게. 하지만 그 장르를 읽을 때 기대치가 있다면 그냥 문예지에 실린 소설을 읽었는데 그게 너무 저를 되게 충족시켜주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왜 그게 좋았냐면 어떤 이야기냐면 너무 앞에 그 결론적인 감상을 이야기했지만 어떤 얘기인지 잠깐 간단하게라도 근데 앞에 문장부터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헷갈리게 만드는 신도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절에도 다니지 않는다. 라고 해서 무슨 말이지? 왜냐면 어떤 신도가 이런 신도가 있지? 어떤 종교의 신도길래 교회도 절에도 안 다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소개를 할 때면 신도는 그 말부터 했다. 이름 때문에 어느 교회 신도냐는 농담을 자주 들어서였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의 이름이 신도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근데 또 그 다음에 신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런 말장난 같은 느낌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도는 정말 종교와 신념과 거리가 먼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신도는 신발 가게를 한 아버지 덕분에 새 신발의 맛을 들였던 성장 과정이 배경이 있고 성인이 되어서는 남의 신발을 식당에 가서 그냥 꿰어차고 도망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신도라는 사람과 나는 어린 시절에 학교를 같이 다니긴 했지만 친구는 아니었고 성인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 이유인 즉슨 신도가 어떤 지갑을
이제 흘려놓고 그거를 주운 사람을 절도죄로 횡령죄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다시 맞아요. 조우를 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사기인 거죠. 뭐 지갑에는 이거를 주운 나는 억울하게 느낄 정도로 그 안에 있는 3만 원밖에 안 가져갔는데 신도는 그 안에 대학원 등록금으로 내려고 했던 100만 원을 그 사람이 가져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중에는 수법까지 나오는데 영수증까지 두툼하게 넣어놓는 거죠. CCTV에서 헷갈리게. 근데 이 내가 어리숙하게도 그거에 넘어가서 사실은 경찰도 눈치를 어느 정도 챘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수법에 걸려든 거라고. 하지만 귀찮으니까 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해서 신도와 내가 결국에는 합의를 하고 나는 신도에게 합의 보상금을 다달이 줘야 하는 어떤 을의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관계가 다시 전개가 되다가 이 둘이 동일한 범죄 수법을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써먹기로 작당을 하면서부터 어떤 이 소설의 두 번째 파트 같은 느낌의 에피소드가 전개가 되는데 그 파트에 그냥 단역으로 나오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기자, 새로운 피의자가 된 사람은 남성 기자인데 근데 그냥 어떤 캐릭터성도 전혀 없고 그냥 되게 단편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그 사람이 주는 긴장감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어떤 비웃음의 대사가 같이 떼를 지어 다니는 새들에 대해 비유가 나오고 그 약자들은 저렇게 몰려다닐 수밖에 없어라는 이 비아냥이 이 소설을 구성을 하게 되는 어떤 단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줄거리적으로는 이 두 동창생들이 성인이 되어 피해자와 피의자로 만났는데 그 피해자와 피의자가 또 다른 범죄를 작당을 했는데 새로운 피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낚시의 대상이었던 사람에게 오히려 된통 당하면서 우정도 무엇도 아니라 그냥 우리는 같이 약한 놈들이었어 라는 걸로 확인하는 걸로 이 소설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별다른 막 소설적인 메시지가 막 켜켜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소설적으로 너무 재밌었고 그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과정이나 에피소드 또 여기서 새로운 피의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에게 굉장히 큰 한방을 날리는 사람이 되게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파주의 어느 곳으로 데려가는 장면. 유인하는. 유인해서 거기서 어떤 한방을 매기는 그 장면이나 전개가 그냥 너무 영화적이었고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있을 법한 얘기인데 그러면서도 근데 이거 너무 소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2만 원으로 100만 원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밖에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사실은 그것조차 실패하는 그게 좋은 일이 아니야를 떠나서 그것조차 실패하고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얻어 터지는 약자가 원해서 올려다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무리지어지는 거? 사실은 그런 생각도 물론 이거를 다 이 메시지나 대사 자체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그런 거 치고는 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피의자가 되기를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는 이 사람도 기자라는 직업, 기자라는 무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 경찰도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윽박지르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돈을 주차비로 낸 것까지 CCTV에 찍혔는데도 바빠서 깜빡했다라고 둘러대는데 아 기자시군요 라는 어떤 그 한마디에 그냥 그런 고의적인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게 되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은 여기서는 그 떼지어 다니는 어떤 철새 같은 약자로 비유되는 존재들이 무리를 짓는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무리 대 무리의 싸움이라고 사실 생각이 들었지. 근데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 대사가 너무 강렬한 거죠. 이 기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고 심지어 이 둘은 그 기자가 그렇게 저기봐 하면서 약한 것들은 저렇게 몰려다녀야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그 새를 가지고 자조적인 또 어떤 것들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어떤 마음에 좀 애잔한 거를 남기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소설은
요즘에 세목으로 승부하는 소설들이 많고 그런 게 매력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점도 분명히 있지만 네. 어떤 소설적인 한 방을 본 느낌이 있어서 네네네.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이라 좀 읽는 맛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생각이 좀 컸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애잖아요. 그쵸. 이게 특히나 이 신도보다 이 화자인 나가 진짜 애잔한 게 그 새 무리지어 다니는 새 중에서도 좀 제일 비실비실한 새 같아요. 이분이 그 인턴으로 이제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잘리죠. 네. 근데 잘리기 전에 진짜 이 피의자로 도둑으로 몰리게 된 이유가 너무 처량하잖아요. 네. 어떤 거냐면 ATM 기계에 돈을 뽑으러 갔는데 이제 옆에 누군가의 지갑이 네. 있었고 이 지갑에 자기가 돈이 많았으면 손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6만 원을 인출하고 나니까 잔고가 11만 원 정도밖에 네. 안 남은 거죠. 근데 그 회식을 가려고 돈을 뽑은 건데 저녁 회식이 1차는 법카로 결제를 하지만 2차는 참석자들이 균등하게 나눠냈고 인턴이라고 예외는 없었다. 솔직히 사원이면 빠질 수도 있는데 인턴이가 빠질 수도 없어. 근데 빠질 수도 없는데 돈까지 내야 돼. 근데 통장에 6만 원 뽑고 나니까 11만 원밖에 없어. 이러면은 3만 원 들면 약간 유혹되죠. 근데 그게 너무 애잔한 거예요. 근데 신도한테 걸려. 그래서 신도가 사기인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잘 막 갚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되게 그러는데 결국 이 아까 말씀하신 그 기자 아저씨는 힘이 있으니까 네. 너무나 그러니까 그 힘이라는 게 기자라는 지위도 그렇지만 뭐 사회생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어떤 식으로 내가 행동해야 할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능숙하게 그걸 처리하고 단면을 또 하나 보여주는 게 두 사람을 태우고 이제 파주까지 멀리 가지만 언제부턴가 신도한테만 말을 걸잖아요. 네, 신도의 네. 눈치만 보고 네. 아 제가 저기구나. 제가 대장이구나. 나머지는 별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는 막 그렇게 좀 힘의 논리를 되게 빠삭하게 파악하는 그런 것 또한 사실은 되게 강자가 가진 어떤 능력인데 체득한 본능 같은 거. 맞아요. 네. 근데 그걸 다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당하는 거 보니까 아 진짜 이 새들의 사회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도 약간 지금 이 사회의 세태에도 네. 그래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곱씹을수록 약간 네. 단순하게 재밌게 넘길 만한 소설은 아니다. 네. 무언가 메시지를 이 안에서도 되게 담고 있는데 그게 되게 명료하게 다가오는 맞아요. 어떤 것을 되게 명료하게 전달할 때 그것이 문학적이지 않거나 맞아요. 조금 너무 네. 단순한데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네. 소설은 그렇지 않아요. 메시지가 네. 명료한데도 완성도나 네.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학성이 되게 네. 충분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또 발생하는 걸까라는 네. 생각을 좀 동시에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앞에 말을 정정하자면 네. 세부나 세목으로 승부하는 소설은 아니지만 네. 세부나 세목을 굉장히 적절하게 쓰는 건 이런 거야라는 거를 보여주는 소설이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럴 때 이렇게 쓰면. 네, 많지 않다라는 뜻이었던 거지. 맞아요. 근데 사실 주영님이랑 가끔 얘기하는데 네. 어떤 소설들은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그 디테일 안에 숨겨놓으려고 하는 메시지를 숨겨놓으려고 막 이불을 되게 여러 장 깔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세목이 뛰어나다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어떤 것들은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인 세부들이 저를 좀 짓눌리게 하는 경우도 있을 맞아요. 때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까지 소설에서 읽고 싶지 않은데 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소설도 있는데 하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왜 나라는 인물이 그 지갑에 있는 돈에 눈길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앞에서부터 착착 깔리는 거죠. 그 인턴을 하는데 심지어 회사에서 팀장이 이름을 부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1, 2, 3, 4, 5라고 한다거나 그러면서 나의 이름이 또 여전히 등장을 하지 않고 나는 근데 항상 키로 붙인 이 숫자임에도
그냥 3번이야. 나는 어디 가나 어중간했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약자 세 1, 2, 3, 4, 5가 있다면 신도는 1이나 5인 거예요. 맞아요. 가오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남자를 한테 무력으로도 깨지지만 들이받을 정도의 무언가는 되는데 나는 3번은 진짜. 도망가다가 논두렁에서 넘어져서 이가 빠질 정도의 이제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죠. 근데 그러니까 왜 얘는 도망가도 이가 부러지고 신도는 맞아도 왜 멀쩡할까요? 근데 그러니까 약자의 약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강약 그 세계에서 너무 명백하게 순위가 매겨지잖아요. 마지막에. 네. 하지만 신도는 그 아까 기자처럼은 아닌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더 악당인가라는 걸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것도 있고 네. 신도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 오히려 3번인 내가 초반에 어줍잖게 이해를 하려고 맞아요. 하잖아요. 신도는 학창시절에 선생님한테, 교사한테 되게 괴롭힘을 당했던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 앞에서 되게 노골적으로 경멸당했던 기억이 네.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 거에 대해 오히려 이해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약간의 어줍잖은 인물로 나오고 맞아요. 근데 이런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 때문에 이렇게 남의 지갑을 손댈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또 구렁텅이의 구렁텅이인 거죠. 합의금을 갚으려면. 왜냐하면 합의하지 않으면 빨간 줄이 그어진다라는 약점 때문에. 결국 이것도 취업 때문인 건데. 그쵸. 하지만 그거를 다 어떻게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에 시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되게 현실적인 세부들을 되게 적재적소에 씀으로써 왜 이야기가 이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지에 대한 읽는 사람이 굳이 생각하지 않는 네. 거예요. 왜 얘는 이렇게 갔을까? 왜 얘는 얘를 따라갔을까? 네. 그리고 이 기자는 진짜 대단한 게 그래도 성인 남성 둘인데 그 둘을 태우고 이렇게 한적한 데로 가서 네.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왜냐면은 무력으로라도 안 되면 자기는 사기죄라고 그쵸. 막 언급을 할 정도로 네. 얘네가 깨갱할 거야. 근데 네. 심지어 그거를 자기가 굉장히 즐길 수 있을 만한 맘 놓고 협박할 수 있을 만한 장소로 데려간다는 것도 그렇고 장면적으로도 되게 영화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네. 게 파주라는 뭐 배경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네. 파주라는 지역에 대해 모르시더라도 네. 논두렁이 등장하는 어떤 교회에서 그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누구 하나는 이 서스펜스라는 긴장감이 형성된 안에서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일까?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흘리게 할까라고 상상을 한다면 너무 적절한 장면에 적절한 인물이 맞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굴러서 그것도 논두렁에서 그리고 자기는 심지어 피가 난 것도 신도가 닦아줘서 알아. 맞아요. 그 스웨셔츠를 벗어서 입가를 닦아주니까 맞아요. 자기는 심지어 이가 빠졌는데도 그냥 짐작은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조차 않은 어떤 지금 그런 상태인데 네. 신도가 와서 피를 보여주고 거기서 또 농담을 하고 그거를 지붕에 또 던져. 어느 또 사당 같은 저 지붕에 네. 던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단편임에도 서사가 있는 소설이야라고 되게 직진하는 게 네.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맞아. 그 세목이 없다가 네, 아니라 네, 네. 소설에서 현실적인 세부나 그런 것들을 어딘가에 넣어서 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로 요소를 쓴다면 이렇게 써야지라는 것들? 뭐 경찰서 간다고 구두 꺼내 신었더니 발이 아파 죽겠네라는 거를 네, 위해서 네, 네. 되게 매끈한 구두가 등장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촌스럽지 않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자꾸 이제 요즘 소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네. 요즘 소설의 무엇과는 다른 결로 느껴지게끔 어쩌면 저는 고전적인 느낌이라고 봤는데도 네, 네. 그게 전혀 촌스럽지 않은 느낌이어서 아, 이 촌스럽지 않음은 그 문장의 힘일까요? 그렇겠죠? 편혜영 작가님의 근데 옛날 소설을 읽어도 사실 촌스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문장을 잘 쓰면은 그런가? 근데 저는 그 경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제가 들었던 소설 강의들을 좀 떠올렸는데 네. 소설 쓸 때 선생님들이 네. 자주 하시는 말씀이 캐릭터가 스스로 움직이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떤 설정을 막 줘가지고 네. 억지로 어딘가 데려가지 말고 이 캐릭터가 있으면 얘가 스스로 알아서 굴러가게 상황만 만들어주면 된다. 근데 거기에 되게 부합하는 네. 그래서 약간 소설을 공부하는 사람이 읽어도 되게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쵸. 더 깊은 구렁텅이로 가게 되는지 그냥 약간 작가는 이 화자를 등을 살짝 떠밀어줬을 뿐인데 맞아요. 알아서 막 굴러가서 서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고 독자들한테 네. 그렇게 자기성이 좀 덜하게 느껴지는 이럴 수밖에 없네 얘는 약간 그렇게 상황을 딱 만들어준다는 게 되게 쓰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해야지 캐릭터가 살아서 잘 움직여라는 교본 같은 그런 느낌도 약간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왜 이게 촌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제가 편혜영 작가님 그 소설집 읽을 때도 느꼈던 게 되게 한국 어느 나라인지 배경을 다 좀 흐릿하게 만들어 놓는데 네. 읽는 사람이 상상하게끔 만들어 놓는 여지가 좀 여백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생각나는 거는 옥수수밭이 등장했던 그 네. 소설이 저는 되게 어떤 미국의 평야, 네. 옥수수 평야 같은 것들을 상상하게 했는데 네. 그거 그냥 너무 한국 어느 지역에 있는 네. 젊은 부부의 이야기였고 네. 그런 식으로 배경을 묘사는 하는데 현실감을 오히려 좀 제거함으로써 네,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엄청 동시대성을 지니었다고 평가되는 네. 동시대의 독자들이 되게 이입하면서 읽을 수 있는 소설을 1, 2년 후에 읽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느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소설도 그런 생명력에서는 되게 길게 갈 수 있는 지점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네. 어떤 장기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작가마다 네. 혹은 시도하고자 하는 소설 안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거에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오래 쓴 작가의 작품을 읽는다라는 것은 되게 매번 네. 좋은 경험이구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게 해준 작품이에요. 그래서 네.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저희 요소에 안 하면서 쉬면서 문예지 안 읽은 기간도 많고 네. 저희가 요소에 할 때도 한 2편 정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분은 같은 걸 쓰는 느낌이 아니라 네. 되게 익숙한 거를 변주해서 쓰는 작가도 있는데 이분은 늘 새로운 걸 쓴다는 느낌? 그리고 좀 캐릭터 자체가 네. 독특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캐릭터성이 되게 잘 살아있다는 느낌? 네. 네. 어느 지점들에서는 되게 실이 팽팽히 당겨지는 지점들이 꼭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다 다른 소설들임에도 네. 꼭 어떤 이런 식의 선명한 관계나 인물들이 아님에도 그러니까 네. 되게 복잡 다단한 이야기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 현혜영 작가님 다른 단편들 읽었을 때 네. 그럼에도 어떤 그런 팽팽해지는 느낌을 주는 대목들이 있어서 항상 집중해서 읽게 네. 만들고 네. 그 세계에 쑥 들어갔다가 나온 느낌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소설들이 확실히 있어서 그러니까 소설에 제가 좀 이렇게 쥐락펴락 당하는 여기 인물들처럼 네. 그런 느낌을 주는 소설이라 되게 네. 반가웠습니다. 네, 쫀쫀하네요. 네, 저희 이렇게 편혜영 단편소설 새들의 사회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창작가 비평 2022년 겨울호에 실린 이서수 작가 단편 이야기 해보겠고요. 편혜영 소설 새들의 사회성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도가 밤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저 새가 물어갔어. 어디? 신도의 손을 따라 검은 하늘을 올려다 바라봤다. 새는 보이지 않았다. 신도가 다시 어둠 속을 향해 손을 뻗었다. 어디를 봐도 새는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계속 밤하늘을 더듬었다. 이를 물어다주는 새는 없었으나 밤하늘을 건너가는 구름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 새는 이제 네 거야. 보이지 않는 걸 내 것이라고 선심 쓰는 건 둘째치고 그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펄럭이는 새를 가지면 마음이 너무 부푸니까.
그런 마음으로는 도무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말하지는 않고 신도를 따라 다시 인적 없는 둑길을 걸었다. 신도가 잠깐 어둠에 감춘 길을 돌아보았으나 이내 말없이 앞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길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미끄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았다. 지금은 그것만이 중요했다.